네, 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입니다. 오늘은 작년 12월에 서명된 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라고 부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흔히 RCE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뭐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경제 쪽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야 될 문제고, 저는 RCEP의 외교 안보적인 함의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그 RCEP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15개 국가가 회원으로 들어와 있고, 영내 그 GDP, 그러니까 RCEP 국가들의 GDP 합은 한 26조 달러 정도 됩니다. 한국이 포함된 그 자유무역 협정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CPTPP나 그 다음에 미국, 멕시코, 캐나다를 포함하고 있는 자유무역 협정보다도 훨씬 규모가 큰, 그 인구만 따져도 22억 명이 넘는 전 세계 경제의 한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죠. GDP 규모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무역량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이런 엄청난 규모의 FTA가 탄생을 했는데, 이거에 관해서 외교 안보적으로 4가지 포인트 정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012년부터 추진되던 RCEP이 왜 2019년, 2020년 시점에 합의되고 갑작스럽게 서명이 됐는가. 두 번째는 과연 RCEP이 아세안 주도인가 아니면 중국 주도인가. 세 번째로는 RCEP 안에서 중국의 경제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로는 RCEP에 포함된 한국은 지금 CPTPP에도 가입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2년에 아세안 주도로 시작된 RCEP 협상이 2018년, 19년 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여러 번 협상을 거듭했지만 쉽게 합의에 못 이르렀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 RCEP에 포함된 국가들 대부분이 양자 자유무역 협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RCEP 차원에서는 이것들을 그냥 합해 놓으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협상이 어려웠었나? 영내 국가들 사이에 그 수위를 놓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을 놓고, 뭐, 당연히 줄다리기가, 벌어졌을 걸로 쉽게 상상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재밌는 거는 왜 하필이면 2019년 시점이어서 갑자기, 합의가 이루어졌고, 2020년에 서명을 하게 되었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역시 미중 간의 전략 경쟁, 경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지역 국가들 모두 미중 전략 경쟁, 경제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감을 느꼈고, 과거의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이런 다자 협정들, 협력 기구들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RCEP을 통해서 미중 전략 경쟁으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압력을 이겨보겠다라는 의지가 반영이 된 거고, 그래서 2019년에 갑작스럽게 정상들이 RCEP에 합의를 하게 됐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서명하게 된 거는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잘 알듯이 코로나19의 영향이 되게 컸고, 지역 국가들 모두 그거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후퇴를 경험해야 됐고, 이 RCEP을 통해서 영내 무역을 좀 더 확장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 위기를 극복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중국이 RCEP 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경제고 압도적으로 큰 경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가진 전략적인 의도가 RCEP 서명 뒤에 숨어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RCEP은 중국 주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RCEP을 처음 제안한 것도 아세안, 2012년에 제안한 것도 아세안이고, 2012년에 제안을 하면서 RCEP 협상의 가이딩 프린시플에도 보면은, 그것도 아세안이 쓴 건데, 가이딩 프린시플에도 보면은 아세안 센트럴리티, 즉 아세안 중심성, 그리고 아세안의 방식을 통해서 협상을 한다라고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RCEP에 합의한 것도, 그리고 서명한 것도 모두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 협상 과정도 아세안 국가들이 주도를 했고요. 아세안 입장에서는 RCEP의 서명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다자
협력 기구들을 통해서 다자 협력 기구의 규칙과 규범을 통해서 강대국의 행동을 통제해왔던 전통적인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RCEP을 통해서 영내의 아세안보다 큰 경제들과 관여를 하고 이 RCEP에 있는 룰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통제하겠다. 또 지역에 있는 아세안이 중심이 된 여러 개의 다자 협력 기구들 이 서로 중첩이 되게 만들므로써 어떤 특정한 강대국이 압도적인 힘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아세안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RCEP을 결국에는 이제 중국이 가장 RCEP 안에서 크니까 주도하게 될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숫자만 보면은 RCEP 안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압도적인 거는 사실인데 중요한 거는 RCEP 협정보다 훨씬 더 동남아시아나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자 무역 협정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주도하는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 1대1로 이니셔티브는 RCEP보다 훨씬 더 지역 경제, 동남아시아 개발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중국의 전략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RCEP, 1대1로라든지 AIIB라든지 그 다음에 양자 자유무역 협정이라든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남아시아 경제가 중국 경제에 예속됐다. 중국 경제가 동남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다. 또는 지역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RCEP이 하나 더해진다고 그래가지고 동남아시아 경제나 또는 지역 경제 전체가 중국에 의해서 지배당하거나 할 위험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그런 일방주의에 대항해가지고 RCEP에 서명함으로써 중국이 진정으로 지역에서 다자 협력을 챔피언이다, 다자 협력을 주도하는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담론의 유효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이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바이든 행정부는 뭐 CPTPP라든지 아니면 지역 국가들과 다자적 안보 측면이나 경제 측면에서 다자적 관여를 강화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런 증거는 오바마 행정부 때 TPP를 추진했던 그 다음에 피보트 아시아를 추진했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바이든 행정부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아시아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서 크게 달라질 거고 다자주의를 보다 중시할 거고 그렇다면은 중국이 지역에서 다자주의의 챔피언이다 라고 하는 담론의 유효기간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한국이 지금 RCEP에 가입해 있고 그 다음에 CPTPP에 가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1년 초에 한국 정부에서 CPTPP 가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CPTPP에 들어와 있는 회원국들하고 비공식 협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는 것도 좋고 RCEP에서 회원국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것도 좋은데 RCEP과 CPTPP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를 가지고 보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RCEP을 통해서 한국은 지역의 무역을 더 크게 만들고 더 확장시키고 그럼으로써 코로나19를 지역 국가들이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될 거고 CPTPP에 들어간다면 이거는 뭐 한국이 미국 편을 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CPTPP가 RCEP과 다르게 가지고 있는 반부패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세계 10위 경제권을 자랑하는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지역 질서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대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라는 관점은 CPTPP에 가입을 하거나 RCEP에서 활동을 할 때 벗어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RCEP의 외교 안보적인 함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